두 번째 문단부터는 중간 부분에 해당이 되죠. 네,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중간 부분에서. 자, 중간 부분. 차라리 라는 사람이, 차라리란다. 네, 차칠이죠. 네, 차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하여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습니다. 에서 차칠이라고 하는 사람이네요. 이름 좀 독특하죠? 그래서 다시 중간 부분에서 차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그라미 치고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내용은 중국의 옛 이야기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국고사, 중국의 옛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고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고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중국의 옛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고사는 올해 옛 고자, 이야기 사자. 중국고사를 인용하는데 바로 어떤 책이냐면 한비자라고 하는 책에서 한비자를 인용하고 있다. 한신이 지은 책인가요? 한비자. 자,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해서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대요. 이를테면 종이에 발을 걸려놓고 발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하는 부분 볼까요? 자, 이를테면 하는 부분은 추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하는 것은 예시적인 부분도 있고요. 예시적, 비유적인 거죠. 예시적,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걸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한자로 그것을 탁이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장에 갈 때는 깜빡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이제 얘가 쭉 진행되죠. 신발 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집에다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탁이라고 하는 거죠. 네, 탁은 다이아몬드 칩시다. 탁이라고 하는 것은 발의 모형이겠죠. 그래서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발의 본을 뜬 모형이고요. 이것이 두고 갔다가 다시 가지러 가는 거죠. 그래서 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의 어떤 중심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사건의 소재가 되고 있는 거죠. 가지러 갔습니다.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이 파하고 난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탁을 가지러 집에 갈 필요가 어디 있어? 당신 발로 신어보면 될 것이 아니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체크할 것은 그럼 이 탁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여기다 좀 써놓고 가야 되겠네요. 세 번째로 보면 이 탁이라고 하는 것의 소재 상징적인 의미는 뭘까? 바로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건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 본질이 아닌 것이죠. 비본적인가요? 네, 비본질적인 것이 바로 탁의 의미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이죠. 요거의 다른 말은 본질이 아닌 것이 모형이니까 모양을 본뜬 거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당신 발로 신어보면 될 일이 아니오에서 발은 동그라미 별표로 들어갈게요. 이 발이라고 하는 건 진짜 내가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신체 일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본질적인 것을 상징하는 발로 신어보면 될 것이 아니오. 차칠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이 대사 좀 문제가 되네요. 요건 모형이고 그 모형은 이 발을 본뜬 거 아닙니까? 원래 본질적인 것이면서 발을 본뜬 건데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하는 법을 밑줄치고 그 말의 의도는 본질이라고 앞에서 해석을 했죠.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의미예요. 알지 못한다는 의미죠.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해서 중국 고사를 인용했어요.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노인이 발로 신어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 해서 또 들어볼까 할까요? 자, 다시 한번. 요 다섯 번째는 발입니다. 발. 예, 발에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냐고? 그 모형이 본뜬 것이 저 발을 본뜬 거인데 얘가 오리지널인데 얘가 이 모조품만큼 정확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내용이죠. 작가의 시선에서는. 그래서 발로 신어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 밑줄 쳐봅시다. 발로 다시 한번 발로 신어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죠. 네, 신발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본질적인 것을 알고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어요.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해석이 아니죠. 아는 사람. 그럼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목수, 노인이죠. 노인 목수라고 되어 있죠. 노인 목수와 관련이 되는 거죠. 노인 목수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 그것도 밑줄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 정도 밑줄 치고 집으로 가는 사람. 요거 이제 어휘적으로 좀 헷갈리게 문제 조건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괜찮은 긍정적인 동그라미, 여기 있는 사람은 세모 칩시다. 탁, 비본질적인 거, 모형, 본뜬 것을 가지러 가는 거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할까요? 본질이 무엇인지, 내 발이 본질인 거죠. 탁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나는 탁을 가지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요거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거는 나에 해당하는 거죠. 나의 해당함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네요. 사용된 표현법은 은유법이네요. 나는 탁을 가지러 가는 사람과 똑같다. 여러 가지가 또 주초인데 여기 또 다음 내용은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탁과 족, 교실과 공장, 종이와 망치, 의상과 사람, 화폐와 물건, 임금과 노동력, 이론과 실천. 좀 복잡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구분을 합시다. 앞에서도 여기 동그라미 세모를 한 것처럼 8번째, 거기 열거되어 있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할게요. 탁과 족이니까, 가상으로 이렇게 좀 반을 나눠볼까? 반으로 좀 가상으로 나눠보면, 탁과 족. 탁이라고 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 족이라고 하는 것은 발이니까 본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탁과 족.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실과 공장, 교실, 세모 계속 이어지는 거요. 그 다음에 공장, 교실과 공장은 또 뭘까요? 그 다음에 종이와 망치. 그래서 종이는 세모, 요거 성격 구분 좀 잘 하는 거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종이와 망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대응을 시켰는가 볼까요? 의상과 사람. 의상. 옷이죠? 네, 옷이에요. 옷과
사람이 직접 입어보고 사면 되겠죠. 이 사람과 발로 신어보고 신바는 사람과 의미가 같은 의미의 사람이에요.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화폐와 물건. 그래서 네, 화폐는 본질적인 게 아니죠. 화폐와 돈이에요, 돈. 돈과 물건. 물건이 본질적인 것이죠. 그 다음 하나 더 있나요? 임금과 노동력. 옆으로 좀 할게요. 임금과 노동력. 임금보다는 노동력이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죠. 임금과 노동력. 그 다음 계속해서 네, 이론과 실천에서 이론도 세모, 실천이 본질적인 것에 해당한다라고 이 작가는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좀 구분 좀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요 세모친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비본질. 요거는 본질. 여기가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 뭘까?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생각하고 정리해 보면 결국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이 뒤바뀐 것이죠. 지금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은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말로 풀어서 보면 본질이 아닌 것이 네, 뒤바뀐 거죠. 네, 그 뒤바뀐 것에 대해서, 네, 뒤바뀐 사람들의 고정관념, 네, 뒤바뀐 사고에 대해서, 네, 사고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의미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뒤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서로 뒤바뀌었다. 이러한 것들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인 거예요. 자, 뒤바뀐 사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비판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 바로 반성 교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반성케 하는 교훈이라고 작품에 써져 있네요. 이 부분이 바로 비판적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나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진정한 애정이 아닙니다. 자, 위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위로는 그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케 함으로써 다시 한번 좌절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줄 좀 쳐놔야 되겠네요. 위로는 진정한 애정이 아닙니다. 밑줄 들어갈까요? 위로하는 것이 진정한 애정이 아니래. 와, 또 이런 독특한 생각을 그래서 9번째인가요? 네, 9번째로 정리하는 것. 자, 위로에 대해서는 진정한 애정이 아니다. 밑줄만 잘 쳐놔도 되겠습니다. 애정이 아니라는 점. 이거 좀 독특한 네, 개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또 그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케 함으로써 다시 한번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대상임을 확인하게 되면 위로의 대상임을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된대요. 확인케 함으로써 다시 좌절하게 함이라고 정리할까요? 다시 좌절케 한다. 좌절하게 한다라고 정리하면 좀 어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위로에 대해서는 결국 어떻게 한번 다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위로하지 않는 이유에 해당이 되죠. 위로하지 않는 이유가 제시가 되고 있죠. 이유 첫 번째가 뭡니까? 진정한 애정이 아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임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 좌절을 시키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대학의 강의실에서 이 편지를 읽든 아니면 어느 공장의 작업대 옆에서 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건 탁이 아닌 발을 상대하고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부분이죠. 나는 하는 그 부분에서 대학의 강의실 미주 쳐놓고요. 그 다음에 공장의 작업대 미주 칠까요? 자, 그거는 어디에 있든 당신이 상관이 없대요. 아마 이 신영복 작가의 어떤 직업과 관련되겠죠. 그래서 대학 부분만 간단히 체크할까요? 대학의 강의실 밑줄 치고요. 대학의 강의실. 그 다음에 공장의 작업대인가요? 공장의 작업대. 예, 요것도 밑줄 칩시다. 공장의 작업대라고 하는 것은 사회 현실, 먹고 사는 체험 삶의 현장이 되겠죠? 네, 체험 삶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실적인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대학의 강의실은 좀 이상적 공간이겠죠? 네, 이상적 공간의 의미가 있을 거고, 공장의 작업대는 현실적인 공간일 거예요. 현실적인 공간에 있든지 간에 이것이 왜 쓰였느냐? 이것이 왜 쓰였느냐? 탁이 아닌 발을 상대하고 있다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본질을 추구한다면, 본질을 추구한다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 견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뒷받침 근거로 썼네요. 예시 근거겠죠. 상관없음이라고 하는 그 예시를 상징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대학의 강의실, 공장의 작업대, 이것이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일 당신이 사회의 현장에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살아있는 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현장 다시 한번 볼까요? 현실적 공간이라고 했는데 사회의 현장 밑줄 들어가고요. 사회의 현장 밑줄. 자, 사회 현장에 있다면 실제적인 경험이죠. 당신은 살아있는 발로서 서 있는 것이다 해서 화살표하고 살아있는 발이라고 할까요? 살아있는 발로 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서 있는 것입니다. 까지. 그래서 요거를 다시 또 정리하면요. 실제적인 경험, 현실적인 경험이죠.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공장의 작업대가 바로 사회 현장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실제 경험을 통해서 생생한 교육, 살아있는 발이니까 생생한 교육을 받는 거죠. 생생한 교육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실에서 생생한 교육을 받는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만일 당신이 대학교의 교정에 있다면 당신은 더 많은 바를 깨달을 수 있는 곳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바를, 더 많은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학의 강의실이 여기에다 좀 압축 정리할까요? 많은 본질을 깨닫는 공간이요. 이상적 공간의 핵심이 뭐다? 많은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이구나. 대학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종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 연쇄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기도 합니다. 자, 종속의 땅이라는 것과 가능성의 땅이죠. 그래서 종속의 땅, 왠지
뭔가에 뒤딸려 들어간 거니까 왠지 세모 치고 싶네요. 그래서 종속의 땅 세모 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연쇄그 자 가능성의 땅 요것도 가능성의 땅. 좀 어렵기는 하네요. 네, 은근히 쉬운 것 같으면서 쉬운 말로 썼는데 은근히 좀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종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가지가 바로 대학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대학의 속성을 나타낸 것이 종속의 땅, 그 다음에 가능성의 땅입니다. 그 말이 즉슨 대학의 속성인데 대학의 속성이 뭔데?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네, 현실에 기초해서 새로운 이론들을, 새로운 관점들을, 새로운 학문들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새로운 이론을 창조하는 공간으로서 대학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속성. 당신은 오랫동안 못했던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일단 요 편직을 형식이라고 그랬으니까 편직을 형식에서 뭐에 해당이 된다? 서간문의 수신인,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신 이 글을 읽어야 될 예상 독자겠죠. 그래서 13번째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동그라미를 칠까요? 첫 번째 이게 서간문의 어떤 수신인에 해당이 되죠. 이 말을 좀 풀어서 보면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편지글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편지글을 받는 사람. 그런데 자유와 낭만의 의미를 또 알고 추구하는 사람일 겁니다. 자유와 낭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추구해야 되는 사람일까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대학이 안겨줄 자유와 낭만에 대한 당신의 꿈을 모르지 않습니다. 의미를 꿈꾸는 사람이죠. 꿈꾸는 자라고 할게요. 예, 추구하는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유와 낭만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 추구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당신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꿈을 내가. 지금까지 얽매였던 당신의 질곡을 모르지 않습니다. 질곡, 바로 뭡니까? 억압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그러한 꿈이 사라졌다고 실망하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꿈꾸는 자유와 낭만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더 덧붙일게요. 그 뒤에 있는 것. 질곡이니까 시련과 고난, 억압을 당했던 거죠. 네, 질곡이라고 하는 것에서 네, 부자유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부자유, 고통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당신의 의미, 계속해서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실망하고 있지 않은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실망을 하고 있는지, 실망하는지 걱정되는 대상이다. 실망하는지 걱정이 되는 그런 대상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유와 낭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낭만이죠. 여기 체크했었던 자유의 낭만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자유와 낭만을 작은 따옴표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14번째 자유와 낭만 네모칸 치고 별표 2개 들어가야 되겠죠. 뭔가 주제의식을 교훈적으로 얘기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와 낭만은 관계의 건설 공간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자유와 낭만은 뭐라고요? 관계의 건설이래요. 관계의 건설이라는 말을 좋아한답니다. 오케이. 관계의 건설 동그라미 쳐서 자유와 낭만에서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계의 건설, 건설 공간까지 있네요. 그래서 건설 공간까지 추가해야 되겠네요. 건설 공간. 이란 말을 나는 좋아합니다. 우리들이 맺는 인간관계의 넓이가, 자, 인간관계의 넓이 또 유추 비유하고 있죠. 인간관계의 넓이가 밑줄 쫙 쳐두고요. 이퀄 관계로 연결해야 됩니다. 바로 보다. 자유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낭만의 크기입니다. 자유와 낭만의 크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인간관계의 넓이가 자유와 낭만의 크기다라고 해서 이 둘에서 전개되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 글쓴이가 느끼는 글쓴이의 관점이죠. 자유와 낭만 앞에 있어요. 자유와 낭만에 대한 필자, 글쓴이를 필자라고 얘기합니다. 용어 좀 알아둘까요? 필자, 글 쓴 사람이죠. 필자의 관점이 반영이 된 표현이 바로 요겁니다. 자유와 낭만에 대한 필자의 관점. 인간관계의 넓이가 바로 자유와 낭만의 크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기에 그것은 우리들의 일상에 내재되어 있는 안이한 연루를 거부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 쉽게 생각하는 그 관계,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를 결별하고, 그래서 아니한, 요거 세모 들어갈 거예요. 아니한 연루를 결별하고 하니까 연루. 쉽게 생각하는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 좀 하면 쉽게 생각하는 관계라고 할까요? 쉽게 생각하려는 관계, 또는 쉽게 생각하는 관계, 몇 자를 빼는 게 더 낫겠네요. 쉽게 생각하는 관계를 결별하고 사회와 역사의 미래를 보듬는 너른 품을 키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너른, 요거는 좀 할까요? 너른 품을 키우는 공간. 네, 요거는 좀 동그라미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아니한 연루와 이 두 가지가 서로 의미상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의미상 대조. 공간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너른 품을 키우는 공간. 바로 요것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대학의 의미죠. 그래서 대학에 대한 작가의 관점이 나타나고 있죠. 작가의 관점, 글쓴이의 관점. 첫 번째는 어떤 게 된다? 아니한 연루가 아니라 품을 키우는 공간이다. 넓은 품을 키우는 공간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와 낭만을 넓게 키운다는 내용이겠죠. 그리하여 당신이 그동안 만들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게 해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만나는 연대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연대의 장소인가요? 앞부분의 내용도 물론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앞에 쭉 있는 내용들 물론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만나는 연대의 장소이다. 유대감을 형성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 들어갈까요? 대학에 대한 작가의 의식, 관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대학에 대한 필자의 관점 할까요? 필자의 관점 넘버 2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짧고 쉬운 것 같은데 은근히 좀 예의가 있네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발의 임자를 깨닫게 하는 교실입니다. 그렇죠? 연대의 장소다. 다음에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발의 임자를 깨닫게 하는 교실. 자, 19번째인가요? 네, 발의 임자를 깨닫게 하는, 요 정도인가요? 깨닫게 하는 교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깨닫게 하는 교실. 밭의 임자, 밭인데, 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본질의 임자, 주체를 또는 주인공을 깨닫게 하는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비유죠. 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교실입니다 해서 그 중에서도 은유법이에요. 본질을 깨닫게 하는, 본질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캠퍼스 공간입니다. 대학이 그런 공간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라고 본 거죠. 만약 당신이 대학이 아닌 다른 현장에 있다면 더 쉽게 그들의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것도 그 사람의 의미 또 구분해야 되겠네요. 사람의 의미 구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20번째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사람 네모칸 쳐 보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의미가 다른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현실에서 실천하는 사람. 뭔가 너희들이 본질적인 걸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간 부분의 마무리인데 이 부분까지가 자유와 낭만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낭만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와 낭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또는 깨닫게 하는 낭만에 대한 작가의 관점이 나타나고 있죠. 작가의 관점이 드러난 부분이다. 여기까지가 중간 부분이에요.